또 이 같은 경제력을 바탕으로 중인들은 사회적인 영향력을 키우기 시작했다. 이 같은 움직임에서 가장 두드러진 세력은 바로 역관이었다. 특히 중국어 역관의 경우 청나라를 자주 오가며 정부 관리들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외교는 물론 국정에도 막강한 영향력을 가질 수 있었던 셈이다. 때문에 당시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런 역관들의 지지가 절대적으로 필요했다. 역관들은 이제 나라 안팎의 정보를 관장하고 또 외교를 관장함으로써 그 왕의 계승이라든가 모든 그런 그 일에 관계가 됐습니다. 또 정권이 바뀔 때마다 그 정치 자금 요새 말로 그런 것을 관리하는 그런 역할을 했기 때문에 자연히 이 정치인과 가깝게 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또 이 조선 후기에는 이제 북벌이라든가 이러한 그 비밀 정책들이 수행되고 그러기 때문에 여기에 군수 물품을 조달한다든가 이런데 역관들이 자연히 그 일을 자해든 타해든 맡을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조선 후기 중인들의 활동에 대해 연구한 정석종 교수. 장희빈의 왕비 책봉도 이 같은 사회 변화와 연관돼 있다고 설명한다. 당시에 청나라와 사대 관계를 맺고 있던 조선이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청나라의 지지가 반드시 필요했다. 그리고 역관은 이 같은 지지를 확보해 줄 수 있었다. 때문에 숙종은 이 같은 역관들을 세력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장희빈을 왕비로 삼았다는 주장이다. 이런 상황 아래서 역관들은 막강한 세도를 누릴 수 있었다. 장희빈의 오촌당숙 장현 역시 마찬가지였다. 서울 은평구에는 당시 장현의 권세를 보여주는 흔적이 남아있다. 관티고개가 그것이다. 그 관리들이 돈을 싸가지고 와서 그 자기 좋은 자리를 해달라고 그렇게 관에 그 백을 쓴 거죠. 그래서 잘 이제 그 백을 써서 통한 사람은 관에 운이 있겠다고 그래서 관티고개라고 그런 말을 했죠. 역관 장현에게 줄을 대기 위해 이 고개를 넘었던 사람들. 그 가운데는 또 다른 목적을 가진 이들도 있었다. 바로 역관들의 막대한 자금력을 필요로 하는 정치인들이었다. 예나 지금이나 정치에는 돈이 필요하기 마련이었고 당대의 재산가였던 역관들은 정치인들에게 중요한 자금원 역할을 했던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숙종 20년 좌의정 미남의 상소가 올라온다. 서인들이 중인들과 결탁해 환국을 도모하고 있다는 내용이었다. 당시는 기사완국으로 남인들이 집권한 지 4년 정도 지났을 무렵 서인들은 재집권을 위해 인현왕후 복위운동을 벌이고 있었다. 이를 위해 서인들은 역관, 상인, 무인 등의 중인계층에게서 자금을 지원받는다. 미남의 상소 이후 환국 도모 세력으로 붙잡힌 사람들 가운데는 이 같은 중인들이 상당수 끼어 있었다. 이들이 내놓은 돈은 최대 은 1000냥, 지금 가치로 환산하면 1억 7천여만 원에 이른다. 숙종 20년 경에는 이제 남인들이 정권을 잡고 있던 이제 그 시기에는 서인이 노론, 효론으로 갈라져 있는데 노론 계열과 소론 계열에서 모두 다 이제 환국을 뒤에서 이제 음모를 꾸미는데 그 양쪽 전부 다에 이 중인들이 깊숙하게 개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인들 입장에서는 자기 자신들이 어떤 이 사회적으로 성장을 했는데 그 성장한 그만큼 그 실력만큼 이 정치계에서는 대접을 못 받는 상황이고 그러한 말하자면 사회적 실체를 그러니까 사회적 실체를 정치적으로도 인정받고자 하는 그러한 강한 어떤 정치 지향성을 지녔다라고 이제 볼 수 있겠고 이 부분은 당시 사회가 갖고 있었던 조선 후기 사회의 모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조선 후기 전문적인 능력과 경제력을 가지고 있었던 중인계층. 이들은 단순히 경제적인 이권만을 위해 정치권과 결탁한 것이 아니었다. 급변하는 시대의 흐름 속에서 중인들은 스스로 사회 변화의 주체가 되기를 원했던 것이다. 숙종 때 여러 차례 환국이 일어난 것은 이처럼 중인계층과 정치권이 서로의 이권과 목적에 따라 결탁해 있었던 상황과도 깊은 연관이 있는데요. 1694년 다시 한번 정권이 바뀌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장희빈의 왕비 책봉 이후 세력을 잡고 있었던 남인들이 밀려나고 서인들이 다시 집권하는 갑술 환국이 바로 그것인데요. 이 정권의 교체와 함께 배출됐던 인현왕후는 다시 복이 되고 장옥정은 다시 빈으로 강등돼 이곳 취선당에 머물게 됩니다. 그리고 몇 년 동안 장희빈은 숙종에게나 또 역사 속에서 잊혀진 존재나 다름없었죠. 그런데 1701년 인현왕후 민씨가 죽으면서 장희빈은 또 다른 사건에 휘말리게 됩니다. 숙종의 총애를 받고 있던 숙빈 최씨가 인현왕후의 죽음이 장희빈의 저주 때문이라고 숙종에게 밀고했던 것인데요. 당시 장희빈이 인현왕후를 저주했다는 현장이 바로 이곳 취선당 뒤편의 사당입니다.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어째 으스스한데요? 여기 보니까 이런 화살도 있고 또 활도 있습니다. 또 이런 칼도 보이고요. 아, 여기 이렇게 인형이 놓여 있군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바늘이 이렇게 꽂혀 있습니다. 이렇게 인현왕후를 상징하는 인형을 만들어 바늘을 꽂거나 화살을 쏘았다. 또 귀신에게 새 옷을 지어주면서 인현왕후를 죽여달라고 빌었다. 이런 정도가 당시 장희빈이 인현왕후를 저주했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같은 죄로 인해 장희빈은 마침내 사약을 받게 되는데요. 물론 이 나라의 국모인 왕비를 저주해서 죽음에 이르게 했다면 그건 그냥 넘길 수 없는 죄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왕을 놓고 또 세자 자리를 놓고 치열한 암투가 벌어지던 궁중에서 상대방을 저주하던 여성이 비단 장희빈 한 명뿐이었을까요? 더구나 장희빈은 한때 중전 자리에 있었고 또 장차 왕위를 이을 세자의 어머니였습니다. 그렇다면 선처를 베풀 수도 있지 않았을까요? 장희빈이 끝내 사약을 받아야만 했던 이유, 지금부터 그 속사정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조선시대에 저주죄로 처벌을 받았던 후궁이 있을까? 조선왕조실록을 검색해봤다. 그 결과 3명의 사례를 찾을 수 있었다. 먼저 인조의 후궁 조귀인. 인조가 죽고 효종이 즉위하자 자신을 미워한다며 중전을 저주했다. 이 일로 조정대신들은 조귀인의 자코를 삭탈하려 했지만 효종은 끝내 허락하지 않았다.